이 산업경제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관행화되다시피 이 부정불법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담합하고 폭리취하고 독점지위 남용하고 독과점지위 남용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담합이나 이런 거 숨어서 몰래 하니까 소위 밀행하니까 잘 발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담합행위나 이런 그 불공정 거래 행위 또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정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보통 뭐 매출의 뭐 10%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그로 인해서 환수한 금액에 한도 제한 없이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예를 들면 과징금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예요? 지금 10%까지 15%. 상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 없이 하는 거니까 1조 원짜리 그 담합을 신고해서 그 1,000억 아니 보통 담합하면 뭐 몇조 원, 몇십조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총 규모는 매출 규모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렇죠. 최근 설탕 같은 경우는 뭐 한 4조 원 그 정도. 네, 과징금을 그러면 4천억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4천억 부과했고요. 4천억을 부과하면 포상금이 400억이죠. 4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이게 내부적으로 뭐 그 회장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직원들이 하지만 직원들이 언젠가는 그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 수백억의 그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기업들, 그 부정행위한 기업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 폐가망신이 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 외에 일종의 부정 불법행위를 하면 거기서 이익을 얻겠다고 부정 불법행위하면 엄청난 과징금에다가 그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는 또 포상금 무제한으로 포상금 늘릴 거고요. 무제한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뭐 과거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율도 지금 현재 20% 상한인데 30%로 올라갑니다. 법 개정에서. 그러면 더 포상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30% 올리는 거야 법 개정한 다음부터 시행이 되지만 예.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신고해가지고 과징금의 10% 주는 거는 옛날 것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현행 20%고요. 그러니까. 최소 10% 되도록 고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 담합행위, 뭐 불공정 행위, 과점, 독점, 지위 남용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면 엄청난 과징금 부과에다가 거기다 10%의 포상금이 주어지면 아마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왜 그런 걸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30억이 상한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뭐 수백억 그 포상금이 주어질 텐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과기부 장관도 생각이 좀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아.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문체부 장관이 관심이 확 있는 것 같아. 그 별로 해당이 없는데. 하여튼 이건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숙지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 부정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예 정말 버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협박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고 선의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네. 다음 진행하시죠.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 보고는 다 원안대로 접수하고 다음은 해양사무 차관입니다. 네네. 우리 국민안전 관련해서 우리 선원 선박 문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제가 그 상황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내측, 안측,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쪽에 해서 지금 봉쇄돼서 못 나오고 있는
돼 있는 우리 선원이 지금 총 18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26척에 146명이 승선해 계시고요. 외국적 선박에 11척에 37명이 승선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당분간 한 달치 정도의 그 물품 공급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우선은 선박에 있으면서 상황 전개를 지켜볼 텐데 아마 조금 지나면 장기화되면 선원분들이 이제 하선에서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선사하고 노조하고 상의하고 이제 구체적인 수요들이 나오면 또 외교당국하고 해서 안전한 귀국 문제들 미리미리 네. 챙겨 나가고 있던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챙겨주십시오.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성평등 가족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평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과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일반 청소년에게 현물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확대하여 지원 중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 지원은 청소년 대상 바우처 중심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과거 일부 생리대에서 안전성 논란 이후 친환경, 유기농 등 고가 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업계에서 중저가 제품 출시 및 가격 인하로 생리대 구매 비용 부담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제부터는 안건의 핵심 주제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 대상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바우처 지원 방식 외에 현물 지원을 병행하여 여성 건강권을 제고할 뿐 아니라 생리대 물가 인하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방식입니다. 지역별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역 10곳을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거 지역은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산업 지역은 위 공공시설 외에도 청년 창업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여성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어촌은 공공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마을회관 등 주거지 인접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생리대를 비치하고 필요시 복지 전달체계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체계입니다. 중앙정부는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품목을 선정하여 단가 계획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생리대를 구매하여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유형별 접근성과 이용률 등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본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정부 최초의 공공생리대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및 업체 선정 계약에 식약처와 조달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공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접근성 높은 공공시설에 비치되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도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달여 가까이 진행된 생리대 지원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 월경권 관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매우 활발히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200건 이상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제도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대 얘기가 워낙 좀 가격이 높아서 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 품목만 특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생리대 말고도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수품, 거의 공공재에 가까운 필수품들에 대해서 일종의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나 또 과도한 국민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는 좀 그런 고민도 해봐 주세요. 이거 외에도 사실 이럴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이거야 제가 우연히 어디 인터넷에 기사 뜬 거 보고 얘기해서 시작됐는데 그 외에도 아마 많이 있을 수 있다. 각 부처가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생리대가 이게 보통 200원 중반 300원대 이렇게 되고 300원대가 주로 많다던데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원짜리가 공급되고 있는 거죠. 네네. 100원이 업체들 통해서 좀 공급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에는 살래야 살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일단 1차적인 문제는 상당히 완화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죠. 네. 언제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네, 슬쩍. 그러지 않게끔 저희 공정거래위와 함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얘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요. 이게 생리대뿐만 아니라 사람 인체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네. 철저한 네. 안전 평가를 하고 통과된 경우만 생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성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정부 잘못이 되겠죠. 네. 관리 부실. 네.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식약처에서는 모든 생리대에 대해서 동일한 안전성과 품질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가격이 낮으면 안전성 기준이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는데 모든 생리대는 동일하게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겠죠. 네. 잘 점검하겠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또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가 들어왔는데 1월 말부터 아, 그래요? 이미 2건은 저희가 신속하게 심사를 했고요. 지금 5개가 또 심사 중입니다. 그 100원짜리 네네, 그런 실속형 생리대가 1월 많이 말부터 들어오군요. 1월 말부터 이미 7개 제품이 심사가 들어왔는데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한 3주 이내로 열심히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을 텐데 뭐 용역 서비스도 있겠고 사실은 이렇게 시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는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문제겠죠. 결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물품들이나 이런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좀 정리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이 경쟁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국제 경쟁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이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 경쟁에 의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태되면서 몇 개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국내적으로 보면 거의 독과점적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지금 TF 있죠? 예. 저 총리실에 있나요? 부총리와 아니, 제가 공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물품 사례들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좀 과도한 좀 가격 인상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곳곳에. 그래서 뭐 물가 TF도 만들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잘 발견이 안 되거든요. 네. 국민 신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 받고 또 현장 조사도 좀 하고 거기 구성원들도 좀 민간인들도 좀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네. 그 소비자 보호 활동하는 뭐 이런 네,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좀 참여시키든지 어쨌든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좀 발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예. 좀 그렇게 확장하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들은 각 부처를 통해 가지고 품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네. 과거는 뭐 전체 전반적인 물가보다는 품목별 물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요. 네.
기본소득이 있고 기본소득의 확산으로 저희가 교통, 의료 등등의 이제 기본 서비스 확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부분은 일종의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기본 물품인데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물가를 관리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기본 공공 물품이어서 그런 리스트를 한번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독과점적 지위 때문에 생기는 이런 시장 지위 남용 그리고 가격 인상 요거는 어쨌든 좀 찍어서 좀 해보고 네네. 예.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 생활의 필수 물품들은 최저선을 뭐 요즘 표현으로 기본선을 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냐 국가가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드림센터 같은 거죠. 굶어 죽지는 않게 하자. 네. 저게 사실 그냥 드림 센터가 전국에 이미 존재하면 사실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런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요 저기 저 카메라로 요 생리대 시장 동향하고 생리용품 지원 국내외 사례도 한번 비춰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하면 또 포퓰리즘에 뭐 퍼주기냐 뭐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사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적당하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생리대 가격에서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 거래 여부가 있는지 현재 네.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제조 비용을 과도하게 가격을 반영해서 가격을 인상했는지 가격 담합 이 부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생리대 생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중저가 제품을 확대하고 공급 확대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이 제품 사업자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가격 인하의 여력은 더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좀 가격을 네. 이런 필수제에는 좀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국민 생활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하여튼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일은 너무 과거를 막 이렇게 너무 파헤치는 방식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좀 시정하고 또 새로운 과거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노력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너무 가혹하게 안 하면 좋겠어요.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잘 하시겠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먼저 다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 행사를 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 좀 이렇게 엄정하게 좀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의 편의 때문에 열심히 좀 개선해 보려는 쪽이 피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게 좀 악의적으로 지위를 누리는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속하는 뭐 그런 쪽에 집중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못했는데 어쨌든 부당행위를 해서 일종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거나 제재금을 부과받을 경우에 10%의 이제 포상을 하기로 했는데 제한 없이. 그런데 문제는 그 내부 실제 관여자, 참여자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고했다. 내가 과징금이 뭐 과도하게 부과받거나 내가 처벌받으면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는 보통 그 신고자 면책 감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있으면 그걸 또 보장을 해주고 실제 예를 들면 가담을 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제로 그 내부 가담자들이 신고를 하겠죠. 대신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좀
제3자가 한 경우보다는 좀 깎아야 되겠죠. 네. 일정 정도 감해서 네. 제 생각에 반 정도를 감하든지 예. 뭐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지금 실제로 그 대상으로 지급할 거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자진신고 관련자들이 가담자, 그러니까 예. 일종의 뭐 법적으로 표현하면 공범, 예, 공범의 맞습니다. 경우도 신고를 하면 면책 감면, 형처벌 감면에다가 지금 포상은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많은데 포상도 예. 똑같이는 그렇지만 약간 감해서 포상해 주는 걸로. 그러니까 자진신고 감면제와 포상제의 결합을 좀 보완을 두 개를 결합해서 방안을 마련할. 네, 공정위 소관 업무 말고 다른 부처들도 이 포상제도 가지고 있는 거 많죠. 똑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포상을 올리고 정부가 손해를 볼 정도만 아니라면 포상은 과감하게 제한 없이 일정 비율로 해주고 최저선도 보장해주고 가담자도 면책 또는 감면 그리고 포상도 약간의 감을 하되 당사자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다른 부처들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광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전쟁으로 수요일에 주가가 이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예, 오늘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도 그래도 조금이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0.02 상승 마감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네. 전쟁으로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코스피보다 2배 높아요. 네. 2배 높아. 진짜. 그때는 전쟁도 없었고. 그렇지,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2배 높아. 그런데 코스피 2,400일 때는 잘 참더니 코스피 5천만큼은 못 참는 곳이 있었으니 네. 바로 국민의힘. 이 사람들 진짜 이 제정신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400은 참는데 5천은 못 참아. 최보윤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냈는데 어제 하루 코스피는 12.06% 하락하며 9.11 테러 당시의 기록마저 갈아치웠다. 이 참혹한 현실이야말로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자초한 결과이다. 또 한 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뻔뻔하게. 마 나보다 더 뻔뻔하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 어제 하루 코스피 하락률은 일본과 미국 증시보다 훨씬 큰 낙폭이었다. 주가가 오르면 내 덕이고 떨어지면 남 탓만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상승을 했었죠. 완전 신났어 아주.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좀 민망한 얘기잖아.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막해? 아 그냥 하는 거지.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 대단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또 이게 수장이 의지가 강력하잖아. 밑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국세청장이 주가 조작한 기업 27곳 세무조사를 바로 실시해버립니다. 아주 좋아. 그래서 2,576억 원을 바로 추징을 해버리고 아유. 그중에 30명 검찰에 고발 때려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현실화돼 버리잖아. 이걸 지켜보는 주가 조작범들 못하지. 움찔움찔합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빈말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여 그리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입니다.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같습니다. 그래. 깔끔하잖아. 예. 깔끔합니다. 예산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현실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저런 어떤 신뢰가 계속 쌓이면서 일단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서 안심하고 그렇지.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을 믿고 있고요. 근데 뭐 기초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많이 흔들렸지만 그 이후에 조금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이란의 전쟁이라든가 뭐 달라진 게 이런 없어요. 게 계속되고 네.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맞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1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11번. 네, 11번을 보여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출장 갔다 이제는 돌아와서 그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는 하락하는 거를 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편은 3천부터 6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순을 보여드린 건데 3천에서 4천 오를 때가 85일 걸렸고요. 4천에서 5천 갈 때가 62일 걸렸고 그다음에 5천에서 6천 갈 때 18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둔감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통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거든. 내가 투자를 잘했기 그래서 때문에.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사실 둔감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너무 빠르지.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3천에서 6천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올랐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5천에서 6천 가는 게 상당히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네. 발언을 한 근거도 돼 있고. 근데 사실 5천 이하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손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야. 네, 자산 시장에서 리스크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손실 나기 두려웠고 이게 위험한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클 때 자산 시장은 항상 위험하다고 인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전 세계의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포함해서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건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이거는 안 좋은 거군요.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엄청나게 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막 투자를 막 무리하게 하고 이럴 때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런 신뢰 자산의 회복과 함께 꾸준하게 투자하고 오래 투자할 생각을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다고 생각하죠. 아,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비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네, 하이 맞아요.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이제는 높은 수익을 추구할 때 리스크가 크다는 걸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럼 뭐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 그건 투자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오래 하면 돼. 자, 길게 6번을 하면. 한번 볼게요. 6번을 이제 미국 시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보세요. 투자 기간별 손실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기간을 1년 동안 하면 손실 확률이 25%였다고요. 아, 1년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걸 20년 동안 해보면 손실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오, 그러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오래 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딱 도박이랑 정반대네. 도박은 무조건 길게 하면 잃거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면 도박은 나와야 돼요. 그러네. 오히려. 계속하면 안 돼. 한번 정반대네. 이렇게 해서 따면 무조건 나와야 돼. 아니 우리가 흔히 우리 어르신분들이 주식은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야. 틀렸죠. 이건 틀린 거야. 데이터가 있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이제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오래 남아 있어서 오래 투자할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그냥 뭐 한 번 먹고 막 수익 누고 이런 것만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그러려면 오래 투자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유 자금을 해야지. 맞아.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손실을 내면 안 돼요. 한 번 망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래 투자가 안 된다고요. 안 되지. 손실 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건 오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내 얘기네. 너무 오래 갖고 있어.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올해 우리가 같이 투자한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8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가가 이렇게 변동할 때 막 야수의 심장으로 사고 이래서 어떤 이게 편향이 생기냐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거예요. 이 말이 이 판단이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큰 편향입니다. 거봐 내가 맞췄지 봐봐 예를 들어서 빠질 때 내가 사라고 그랬잖아. 그날 그 가격에 봐봐 내가 반등한다 했지. 그래서 반등하는 거 봤어요. 야 이제 내 말만 믿으면 돼. 자 오늘은 팔아. 내일은 사.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가 안 돼. 그럼 망해. 네. 진짜 망해.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장 경계하시라. 네, 진짜 그 맞는 말을 말이야.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정치도 평론도 마찬가지야. 내가 10개 던져요. 하나 딱 맞춰. 내 말이 맞지. 그 사례 들면서 틀린 9개는 쑥 감춰. 본인도 아마 잊고 살 거야. 본인도. 그래놓고 언제나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또 뭘 얘기하고 내 말이 언제든 맞았잖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가 위험해. 경계해야 돼. 맞아. 예, 내 말이 맞지. 맞습니다. 경계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그래서 좋은 겸손하게 겸손하게 항상, 갑니다. 겸손하게 항상 오래 투자할 마음으로 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하는 투자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함께 하는 투자니까. 네. 근데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주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 죽인다. 이광수 내가 죽인다. 다른 놈들은 건들지 마. 내가 죽일 거다. 너 집값도 빠지더니 집값도 빠지고 주가도 같이 빠진다. 그 말도 있었는데 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재명 대통령 언제 오냐. 그렇지. 한국에. 네.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건 공교롭게도 출장을 뭐 싱가포르 가고 가서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의 그 어떤 이런 주식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 어쨌든 그게 한 명의 이제 대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거에 모델이 저랍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솔직히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그 나래. 너지. 내 말이 맞지? 저도 너지 맨날 하려다가 얘기해요. 하려다가 건강 생각해서 그냥 꾹 참았거든요. 이거 접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말이 이렇게 맞지? 될 거라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내 말이 맞지? 요래. 내 말이 맞지? 요렇게 한다고. 내 말이 맞지? 꼴배기 싫게 합니까? 이거 너무 꼴배기 싫은데. 너무 꼴보기 싫지. 내 말이 맞지? 거울, 내 말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사과하세요. 사과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시려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아주 제 흉내도 잘 내는데 격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내면 좀 자주 와야지. 격주라니. 격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뭐 부동산으로 갑니까? 네, 부동산에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쨌든 부동산 자료가 그러니까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그게 발표되는데 항상 궁금해.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출발한 이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건 시장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추진력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려면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법 개정을 해도 주가가 계속 빠져. 이거 안 돼. 그러면 그게 추진력이 안 생기죠. 그렇지.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 연속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락했어. 와 네. 다행이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나 너무 떨리더라고. 진짜. 강남 아파트 떨어져라 이건데 어쨌든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 네.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하고 2주 있어서 연속. 이게 저는 4주 연속 되면 추세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뀐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번을 한번 봐주세요. 강남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년 들어서 최대 물량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최대 물량.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내놓기 시작했어요. 내놓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안 그렇지. 돼. 그럼 더 이제 내려갈 거라는 거야. 그렇죠.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부터 이제는 언론들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시동을 좀 걸고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3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어떤 시동을 거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강남 집주인 눈물의 금매. 또 눈물 나왔네. 네. 와. 눈물 흘리는 강남 집주인. 네. 속 타는 집주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니, 이게 몇십억을 올렸는데 뭐 그렇게 눈물 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8년 동안 20억 원이 올랐다고. 20억 올랐어. 근데 지금 1, 2억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눈물이래요. 근데 전 이 눈물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건 악어의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이야. 여러분 악어가 눈물을 왜 흘리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왜? 악어가 먹이를 잡고 먹을 때 눈물을 실제로 흘려요. 실제로. 왜냐하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눈물샘을 자극한대요. 우리가 하품할 때. 네. 그러니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으면서 악어의 눈물, 그래서 가짜의 눈물이다. 이런 얘기가 된 거거든요. 맛있어서 흘리는 거구나. 맛있어서. 부동산 20억 맛있으니까 흘리는 거야. 맛있잖아 20억.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거를 감정화시키고 개인화시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4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런 얘기예요.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인플레이션, 공사비 상승으로 집값 오른다. 유동성 확대로 집값 상승. 이건 무슨 얘기면 야 집값 오르는 건 구조적인 거야.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야. 좋다 이거 진짜 비교 좋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무주택자가 눈물 흘린다. 와 이거 좋았다. 임차인이 슬프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와 이거 좋았다. 근데 왜 집주인만 슬프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슬픈데. 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배적이에요. 이 비교 좋았어. 네. 아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한 번도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30, 40대, 40대, 50대 무주택자 우리에서 울어준 적 있습니까? 사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값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 기다려 참고 인내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출을 일으켜서 사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값 떨어질 때는 강남이 우니까 달래줘야 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강남 집주인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응답해 줬어요. 다 응답했어. 뭐 여야 할 거 없어. 야 민주당 할 거 없어. 아니 국민의힘은 거기서 표라도 많이 받는다 쳐. 그렇죠. 너네들은 뭐야? 그러니까요. 강남 집주인이 울면은 심지어 세금 깎아주고, 각종 혜택 주고, 살리게 해주고, 그렇지. 그죠? 그다음에 대출 확대해주고, 맞아. 집값 올리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들이 울고 무주택자가 울었을 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남은 눈물도 닦아주고 달래주기까지 했었는데. 맞아. 그리고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줘. 그래. 네. 우리가 이건 지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빠져서 좋다, 기쁘다. 무주택자들이 지금 환호한다. 이렇게 해야죠. 아직은 환호할 때는 아직은 아니죠. 한참 멀었죠. 한참 아직은 환호할 때 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근데 지금 또 아주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네에 민주당 의원들의 플랜카드가 드디어 붙기 시작했어요. 붙어? 부동산 정상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대박이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용감한데. 하기 시작했어요. 와. 마포부터 출발했습니다. 잘했어. 와 너무 좋다. 네. 영등포에도 붙고 제가 다 확인하고 다녀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야 그걸 표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올릴 것 같은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네, 드디어. 이건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주가 조작 엄벌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이 약속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2,576억 원이라는 역대급 추징금 수치로 증명해낸 거죠. 이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공포가 시장에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집요함이 투기 세력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금융시장.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드디어 눈앞에서 실현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